삼국유사에 이어서 삼국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뽀짝쌤들의 정연쌤입니다. 아마 많은 선생님들께서 삼국유사와 더불어서 이 삼국사기 편을 기다려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빠르게 내용 정리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앞서 올려드렸던 입문소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동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입문소양도 심층 면접이랑 똑같이 구상형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즉답형 문제가 나옵니다. 구상형 문제에서는 세 가지의 책이죠. 세 가지의 책이 융합되어서 나오는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즉답형 문제에서는 단일 책 한 권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지만 여태껏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이런 확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서서 세미 선생님도 삼국유사가 보통 이 구상형 문제의 재료로서 쓰여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삼국사기도 비슷한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은 삼국사기의 내용 한 부분을 떼어내어서 즉답형으로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삼국사기를 읽을 때 구상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자유론과 삼국유사를 항상 생각하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유론의 주요 내용들 기억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영상으로도 자유론을 가장 먼저 다뤄드렸던 부분이 자유론을 먼저 공부한 뒤에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를 읽으면서 그 자유론의 내용을 포함될 수 있는 사례나 일화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또 다음으로도 우리는 삼국유사랑도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삼국유사랑 삼국사기는 비슷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했던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는 일화를 체크하라는 말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담고 있는 주제가 같다면 이 문제가 바로 구상형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내용을 읽으실 때 같은 공통된 주제가 있다면 함께 내용을 생각해 주시고 공부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면요. 삼국유사는요, 스님, 일련이 지은 책이죠. 이 개인이 저술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이나 틀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아주 자유롭게 저술된 역사서입니다. 이걸 다시 말해 야사라고도 하고요. 스님이기 때문에 불교적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부처님의 기적으로 현실 세계에 일어나지 못하는 비현실적 일이나 초현실적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삼국유사에는 사실적이지 않은 내용, 조금 더 과장되거나 비현실적인 내용도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삼국사기는 그와 반대로 정부 주도로 간행된 책이에요. 김부식이 지었죠. 김부식이 왕의 어명을 받아서 정부 주도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연대기가 쭉 나와져 있고요. 인물의 전기도 나와 있어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가 다른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삼국유사에는 비현실적인 것도 나왔던 반면 삼국사기는요. 객관적인 사실이 기술되어 있어요. 무엇을 바탕으로라고 하면은 유교를 바탕으로요. 그래서 삼국유사를 먼저 보시고 삼국사기를 보셨던 선생님들은 되게 많이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삼국유사는요. 일화, 그러니까 이야기 중심으로 쭉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그런 반면 삼국사기는요. 왕의 연대기를 바탕으로 사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국유사에서는 우리가 흔히 어디에서 들어봤던 이야기들이 나와서 조금 친숙했던 반면 삼국사기는 어떤 왕이 무엇을 했다, 몇 년도에 뭐가 있었다, 이런 사건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접하시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또 삼국유사와 삼국사기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삼국유사는요, 세미 선생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일화를 바탕으로 일화에 나타나 있는 핵심 가치들, 핵심 주제들을 다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삼국사기는 쭉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가치나 주제들을 뽑아내기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기록에는요, 사건이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이야기가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인물의 말이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삼국유사에서는 최대한 모든 일화를 다 걸러보지 말고 모두 보면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도출될 수 있을까 가치를 고민해보라고 말씀드렸다면 삼국사기는 기록이기 때문에 모든 기록을 상세하게 다 볼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 사건이나 이야기, 이 말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핵심 주제가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여러 권의 삼국 사기를 살펴보면서 이 주제를 15개에서 16개 정도 뽑아보았어요. 저희가 항상 정답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다시피 선생님들께서 생각하는 다른 주제가 있으실 수도 있고 또 저희가 미처 보지 못하고 빠뜨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감안해 주시고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책의 차례와 특징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책은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본기, 열전, 지표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본기와 열전이겠죠. 왕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왕이 재위하는 동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들 중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주제는 무엇인지, 신화나 아니면 어떤 인물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 삼국사기라는 책의 큰 특징 3가지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왕의 주도로, 정부의 주도로 쓰여진 역사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역사서라고 할 수 있어요. 왕의 주도로 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을 담아야 된다고 우리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주의적인 관점에서 쓰여져서 높은 역사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책에 사실만 적혀 있느냐 한다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책을 집필한 김부식은요, 주요한 부분에 자신의 견해를 달아놓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개인이 쓴 책이 아니라 국가 주도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유교적인 명분에 치중되어서 달려져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책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 책을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앞선 영상에서 인문 소양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읽고 정리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영상을 함께 보시고 함께 공부하시고 쭉 정리한 내용을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책을 읽어보시면은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본다거나 하는데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책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시 보실 때에는 굳이 어려운 책을 꼭 읽으세요라고 하기보다는 삼국사기는 되게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책이다 보니까 학생들을 위한 쉽게 풀어 써 있는 삼국사기 책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내용에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날려버리고 중요한 이야기들만 담겨져 있겠죠. 그런 책을 찾아 읽으셔도 저는 좋다고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공부를 했을 때 제 동기들 중에서는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를 만화로 되어 있는 책을 읽으면서 정리를 하는 분들도 꽤 계셨어요. 자, 그러면 주제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희가 함께 읽어볼 주제는 효입니다. 앞서서 유교적 사상이 되게 많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유교적 관점에서 이 효가 중요하죠. 선생님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효자가 자신의 몸을 베어서 배고픈 부모님께 먹여드렸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이 삼국사기에 나와 있어요. 효자가 자신의 넓적다리 살을 베어서 배고픈 어머니께 드렸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중요한 효 사상으로 이 책에 담겨져 있어요. 이 대목은 유교 사상에서 효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딱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 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부모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뜯어서 내어줄 수 있다. 그렇게 다 갖다 바쳐야 한다. 그게 훌륭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의 내용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효녀는 돈이 없자 부잣집에 가서 스스로 노비가 되어서 받은 돈으로 어머니께 밥을 지어드렸다. 이 공통적으로 다 나 자신을 희생해서 부모님께 효도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냥 효도라는 측면에서 우리 대구시 교육청 시책과도 연관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련 미래 역량으로는 공감, 소통 역량이 있었거든요. 이걸 기르기 위한 인성교육의 한 측면으로 우리는 효행교육을 다루었어요. 시책 동영상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효의 날, 효의 달, 효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효행교육 프로그램은 앞서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으로만 말한다면
발 씻어드리기, 편지 써드리기. 구체적으로 만약에 말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요, 바로 충입니다. 유교 사상에서 효와 더불어서 나라와 임금에 대한 충성은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삼국시대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수많은 장군의 이야기들이 이 책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에서 또 관련된 가치를 뽑아본다면 나라 사랑 교육, 민주 시민 교육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를 수 있는 대구시 교육청 시책으로는 공동체 역량이 있겠네요. 공동체 역량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본다면 먼저 학교를 알고 내 지역, 대구를 알고 나라를 알고 세계를 알고 그다음에 세계의 문제인 환경을 알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 역량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나라의 소중함과 나라를 아는 부분,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민주 시민 교육의 내용이 이 부분과 연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에는요, 이 충성을 다한 신하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또 충성을 다하지 못한 신하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게 바로 연개소문과 관련된 건데요. 김부식은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적인 내용과 플러스 부연적인 자신의 설명을 적어 놓았다고 했어요. 유교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김부식은 연개소문이 뛰어난 인물이라는 점은 인정했으나 왕에 대한 이 충성, 유교적 사상 부분에서는 대역죄를 범했다고 평가했어요. 왜냐하면 연개소문은 왕을 시해했기 때문에. 또한 이때는 중국을 사랑하고 있었던 때였잖아요. 그래서 연개소문이 중국의 사대를 하지 않은 인물이다 라고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그를 평가했어요. 그런데 일제강점기가 되어서 역사학자들은 또 다른 평가를 내려요.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인물이 아니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는 좀 다른 주제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인물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인물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 그 관점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시대별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핵심 가치가 달랐기 때문일 거예요. 과거에는 충성을 다하는 것, 왕에게, 그리고 중국을 사랑하는 것가 중요하다고 핵심 가치로 생각했다면 일제강점기 때에는 독립과 자주를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시대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핵심 가치가 달랐기 때문에 어떤 한 인물의 평가는 시대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꺼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제가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을 가지고 왔는데요.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하가 되어서는요, 충성이 으뜸이고 아들이 되어서는 부모에 대한 효성이 으뜸이니 위급함을 보면 목숨을 바쳐야만 충성과 효성이 모두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앞서서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주제를 아주 핵심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요. 이게 한자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은 대부분 번역본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보시는 책에 똑같은 문장이 나오기보다는 의미는 비슷하나 단어가 조금 말투나 그런 것들이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요게 두 가지 사상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을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제에 이렇게 괄호로 이렇게 빈칸을 뚫어놓고 만약에 기억과 니은이다 라고 한다면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핵심 가치 아니면 중요한 단어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나온 사례는 무엇이 있었는가? 그것과 관련된 나의 경험은 무엇이 있었는가? 그리고 교육에 가져온다면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이 가치를 심어두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다양한 질문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의로움인데요. 저희가 가지고 온 책 속 이야기를 세 묶음으로 나누어서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를 보시면 실해와 진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실의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물계자 이야기가 나오고 검군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세 가지 이야기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실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본다면 실해와 진제가 있었는데 진제는 왕한테 아첨을 잘했어요. 실해는
정도를 지키고 구차하게 행동하지 않았죠. 이 진제가 시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 왕한테 거짓으로 나쁜 말을 하여서 귀양을 보냈습니다. 시래는 그대로 귀양을 떠나요. 그리고 또 물계자는요.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해요. 남한테 뺏겨버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검구는요.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다른 신하가 자신을 죽일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었는데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요. 책에서는 이 세 사람이 의롭다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타인의 잘못으로 자기가 피해를 받는 상황을 세 사람 모두 다 겪었어요. 그런데 그 타인에 대해서 내가 뭔가 다르게 행동해서 그 타인을 내가 오히려 피해를 입히거나 내 힘을 행사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현대사회의 가치에서는 이것을 과연 의롭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현대사회와 이것이 다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또 교사가 만약 이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만약 이 아이들이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고 내가 만약에 교사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뭐 진제라든지 물계자의 다른 친구라든지 검군이라든지 그 친구들은 왕한테 뭐 아첨을 한다든지 거짓으로 나쁜 말을 했어요. 이때 왕이 진제의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시래의 말도 들어봤더라면 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교사는 학생들의 말을 한쪽만 들어서는 안 된다. 한쪽만 듣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교사는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의 역할도 하지만요. 아이들을 교실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돌보는 역할도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늘 살펴야 합니다. 아이들이 물계자처럼 자신의 공을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친구들한테 뺏기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이들을 늘 살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약속을 지킨 설시녀라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요. 책 속 내용에서는 설시녀가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었으나 그 남자가 군대에 가고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께서 그분은 아마 돌아가신 것 같구나. 새로운 분과 가정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에 아니다. 내가 한번 약속한 것이고 내가 지키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해서 결국 돌아온 남편과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에서 저희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해낸다. 혹은 내가 한번 하고자 한 일, 내가 하고자 한 일은 끝까지 지킨다. 약속을 지킨다.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관리 역량과 연관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책 영상에서 자기관리 역량을 회복 탄력성과 연관 지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아무리 내가 어려움이나 아니면 실패나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무너지거나 쓰러지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는 것. 그런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 이 가치와 연관 지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문소양에서는 나의 경험을 물어보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얼마 전에 본 시험에서는 모든 문제에 경험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에도 끝까지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이뤄낸 경험이 있는가? 아니면 어려움에도 내가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경험이 있는가? 선생님의 사례를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없다면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교육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묶음으로는요, 저희가 이것과 반대되는 것을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바로 궁예와 견훤에 대해서 김부식이 부연 설명을 달아놓은 부분이에요. 김부식은 이렇게 얘기해요. 궁예와 견훤 모두 어질지 못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일단 궁예는 본래 신라 사람이었으나 신라의 멸망을 기도했다. 견훤은 임금과 신하를 죽였다. 그렇기 때문에 궁예가 자기 부하, 왕건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그 다음에 견훤이 자기 아들로부터 죽임을 당한 것, 그것은 모두 자업자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행한 행동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업보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업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나쁜 짓을 하면 나쁜 일이 나한테 돌아오고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것이 돌아온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저희 대구교육청 시책과 엮는다면 응보적 접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과 반대되어서 우리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회복적 접근, 그러니까 회복 중심 생활 교육을 중시하고 있어요. 응보적 접근이라는 것이 학생들한테 나쁜 행동을 하면은 반드시 그 학생들한테 벌을 주어야 한다. 그 학생을 꾸짖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건데 반대로 회복 중심 생활 교육에서는요. 학생이 나쁜 일을 하더라도 벌 주는 것이 아니다. 나쁜 일을 한 이 학생이 다시 좋은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교사가 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회복 서클이라든지 관계 증진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또래 해결사 등을 한번 키워드로 뽑아볼 수 있겠습니다. 궁예와 견훤 이야기뿐만 아니라 밑에 보시면은 삼국사기에 요런 대사도 나오는데요. 적들은 우리나라가 상을 당했음을 다행으로 여기고 분별 없이 군사를 내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쳐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반드시 돕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도 바로 적들이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쁜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응보적 접근과 맞닿아 있는 부분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네 번째 주제인 교사의 태도, 교직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왕을 죽게 만든 창조리에 대한 이야기가 삼국사기에 나오는데요. 왕은요, 충언을 하는 좋은 신하였던 창조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적혀져 있어요. 임금이란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존재이다. 우러러보는 존재요. 그렇기 때문에 궁실이 장려하지 않으면 위엄을 보일 수가 없다. 위엄을 보일 수 없다. 이제 너는 나를 비방했으니까 아마도 나를 비방해서 백성들의 칭송을 얻으려고 하는 모양인가 보다 라고 말을 했어요. 훌륭한 신하가 왕에게 충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임금은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존재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때 이 임금의 생각을 교직관과 연관을 지어보면 바로 임금은 상당히 권위적이고 엄격하고 교실의 분위기가 딱딱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선생님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권위적인 교사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권위적인 교실이 갖는 단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권위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왕이 창조리에게 충언을 하지 말라고 했듯이 아이들의 자율성이나 창의성, 그 다음에 교사와 아이들의 소통이 아마 많이 줄어들 거예요. 딱딱한 교실 분위기이다 보니까 아마 학생들은 정해져 있는 대답밖에 할 수 없겠죠. 이런 교실에서 우리 대구시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미래 역량을 기를 수 있을까요? 아마 기를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사로 나아가야 될까요? 저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수용적인 교사요. 수용적인 교사는 모든 학생들의 발언을 나쁜 것이라고 치부하지 않고 모든 학생들한테 귀 기울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실의 분위기도 딱딱하지 않고 수용적이게 변할 것이고 그런 수용적인 교실 속에서 아이들은 저마다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 자유가 주어진다면 아마 교실에서 학생들은 창의성을 기를 수 있고 자기주도적인 미래의 인재로 거듭날 수 있겠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자유론과도 연관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유론에서는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의 개성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개인의 개성을 인정한 다음 그 개개인이 내뿜는 개개인의 생각을 모두 들어줘야 한다. 자유롭게 이야기해야 한다. 그리고 한 사람의 생각이 모두 진리일 수 없으니 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얘기하고 토론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아마 이렇게 백성들이 한 왕을 우러러보면서 충언도 비방으로 여기며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된다면 개인의 개성은 없어지고 자유가 없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자유론과 연관되어서 문제로 나온다면
가의 인물이 나의 인물을 비판한다면, 혹은 나의 인물의 입장이 되어서 가의 인물을 비판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물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예와 신하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신하들은 서로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주상이 이렇게 포악하고 난잡하니 우리들이 만일 사실대로 말한다면 우리가 죽을 뿐 아니라 반드시 해를 당할 것이다. 그들은 이것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거짓을 지어 보고했대요. 왕이 흉악하고 난폭한 일을 제멋대로 하니까 신하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거짓을 지어서 보고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비슷하게 교사가 권위적으로 행동하거나 학생들의 수행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을 내리면서 그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면 솔직한 소통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어진 이 정해진 대답만 하게 되는 교실 분위기가 되겠죠. 우리는 이것에서 벗어나서 수용적인 교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삼국사기에는 백성에 대한 임금의 사랑이 나와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예를 든다면 전염병이 크게 돌아서 백성들이 굶주렸기 때문에 왕이 창고를 풀어서 그들을 구제했다. 가뭄이 심해서 백성들이 굶주려서 창고를 풀어서 구제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왕이 백성들을 사랑해서 무언가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하게 드러나는 가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대답으로 사랑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사랑이 교사와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페스탈로치라는 학자가 한 말이에요. 학생을 사랑하면 교육 방법이 보인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학생들은 저마다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 그 아이의 특성을 들여다볼 수 없을 거예요. 내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 아이 한 명 한 명을 들여다본다면 이 아이의 특성이라든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단점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거짓이 아닌 진정으로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낀다면 이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 방법을 구현해내고 만들어서 이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사랑이라는 가치와 함께 더불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